일본 후쿠시마 원전 같은 폭발 사고를 막기 위해 국내 원전에 설치한 원자로 내 수소 제거 장치의 성능이 요구 수준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내부 보고서 단독 입수했습니다. 국내 원전에 설치된 수소 제거 장치는 성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수소 제거 과정에서 불꽃을 일으켜 오히려 폭발 위험을 키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수원이 문제를 축소하고 숨겨온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고령층 접종 효과를 놓고 의구심이 제기되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국내 검증 자문단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효과가 있다며 조건부 허가를 권고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안정세가 확실해지면 설 전에라도 방역 조처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단계 거리두기가 한 달 시행되면 임금이 30%가량 줄어들 거란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비밀리에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논란이 계속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6쪽짜리 관련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내부 검토 자료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문구가 있고 북한 원전 추진과 관련한 3가지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9시 뉴스에서도 이 문제 들여다볼 텐데 앞서 전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KBS가 올 초부터 추적해온 국내 원전의 안전성과 관련한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원전 논란과 관련해 보도 시점을 두고 고민했지만 이 원전의 안전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KBS는 또 지속적인 취재 내용에 한국수력원자력 측에 충분한 반론을 담아 보도하게 됐음을 미리 밝힙니다. 10년 전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습니다. 원전 인구는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됐고 지금까지도 오염수 처리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당시 원전 폭발의 원인은 수소였습니다. 원자로 안에 있는 연료봉이 녹아내리면서 다량의 수소가 나왔는데 이 지진으로 정전이 되면서 수소를 제거하는 장치가 꺼진 겁니다. 결국 원자로 안에 압력이 높아지면서 원전 폭발이라는 대참사가 빚어졌습니다. 이 수소 폭발,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여기에 주목했고 지진 같은 재난에도 이 수소가 폭발하지 않도록 설비를 갖추라고 권고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비했을까요? 한국수력원자력은 정전이 돼도 수소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 즉 피동형 수소 제거 장치를 국내 모든 원전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치가 정작 위험한 순간에 재구시를 못할 우려가 있고 결함 가능성이 있다는 한수원의 내부 보고서를 K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최근 이런 내용의 공익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접수됐는데 이 한수원이 보고서 내용을 축소, 은폐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백인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원전은 전기가 없어도 수소를 없애주는 장치가 안에 잔뜩 달려 있습니다. 이 역시 후쿠시마엔 없는 거죠.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한국수력원자력 동영상에 나오는 이른바 피동형 수소 제거 장치입니다. 원자로 안에서 연료봉이 녹는 등의 사고가 발생해 수소가 차오를 경우 수소가 이 장치의 촉매를 통과하면서 산소와 결합해 물이 되게 해 원자로 내의 수소 농도를 낮춰주는 장치입니다. 한수원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2015년까지 291억 원을 들여 전국 모든 원전에 이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한수원은 사고 상황에서 이 장치가 제 역할을 한지 검증하기 위해 2018년 9월 독일의 한 시험기관에 실험을 의뢰했습니다. 실험 대상은 국내 상당수 원전에 설치된 제품을 2분의 1로 축소한 모형이었습니다.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덜기 위한 실험이었지만 실제 실험 결과는 한수원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섭씨 60도, 1.5기압 환경에서 초당 0.2g의 수소를 제거해야 하는데 실제 수소 제거량은 30%에서 60%에 그쳤습니다. KBS가 입수한 한수원 내부 보고서는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장치 성능이 구매 시 요구한 규격에 못 미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한수원은 2019년 4월 해당 제품을 납품한 업체와 함께 재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실험 결과 보고서에서도 수소 제거율은 구매 규격의 50%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한수원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수소 제거는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수소가 혹시라도 제거가 안 되면 폭발이 일어나는 것이고,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이라는 것은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의 가능성만 보여도 그걸 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에 대해 한수원은 독일 실험이 구매를 위한 인허가 목적이 아니라 심층 연구를 위해 추가적으로 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네, 앞서 보셨듯이 지진이나 사고가 났을 때 원전이 폭발하는 걸 막으려면 원자로 안에 생기는 수소의 양을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만에 하나 전기가 끊기는 등의 비상 상황에서도 수소를 제거하는 이 장치 성능이 절반에 그쳤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또 있습니다. 원전 사고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서 실험해 봤더니 이 수소 제거 장치에서 고온의 불꽃가루, 즉 불티가 날리는 게 확인됐습니다. 이럴 경우 수소 폭발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어서 임종빈 기자입니다. 2018년 독일에서 실시된 실험은 모두 7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초기 압력과 온도, 증기 온도 등을 바꿔가며 원자로 내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실험한 겁니다. 이 가운데 장치의 촉매 온도가 500도가 넘어가고 추가적인 수소 제거를 위해 물이 뿌려지는 등 실제 원전 중대 사고 상황과 비슷한 환경을 만든 2번의 실험에서 특이한 점이 관찰됐습니다. 수소 제거 장치의 촉매가 떨어져 가루로 흩날린 겁니다. 촉매 가루는 수소와 반응하면서 관찰 시작 1분 만에 고온의 불꽃으로 변했습니다. Okay, das Cylindrico kommt das da raus? 보고서는 이렇게 불붙은 촉매가 날리게 되면 넓은 범위의 수소 연소를 일으켜 원자로 내부의 압력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장치가 오히려 수소 폭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정말 직격탄이에요. 일단 경락 건물 내에서 불꽃이 일어나면 안 돼요. 거기는 물론 단열도 있고 하지만은 가연성 물질이 많거든요. 보고서는 또 실험 뒤 코팅된 촉매 상태를 확인한 결과 표면 손상이 관찰됐다며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이 역시 별다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수원은 촉매 가루가 불티로 날리는 데 대해선 이상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번을 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다, 아니면 뭐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어떤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또한 한수원은 실제 장치의 운전 조건보다 훨씬 가혹한 환경에서 실험한 결과라며 당장 장비 교체 등 후속 조치에 나설 사안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네, 이렇게 지진 같은 비상 상황을 가정한 실험에서 원전 폭발의 원인에는 수소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고 또 고온의 불꽃가루가 날아다닌 문제점, 지난해 한수원이 내놓은 최종 보고서에는 축소되거나 아예 빠졌습니다. 이 내용은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7월 문제의 실험 결과 등을 담은 원전 안정성 관련 최종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2년 전 실험 결과와는 달리 수소 제거 장치에 큰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KBS가 입수한 보고서를 보면 수소 제거 장치의 촉매가 유입된 대기와 반응하는 면적이 넓어 수소 제거 효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습니다. 구매 규격에조차 미달했던 실험 결과에 대해선 일부 환경에서 공급사가 제공한 수소 제거율보다 다소 낮게 평가된다고만 적었습니다. 불붙은 촉매 가루가 흩날린 현상은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촉매에 불이 났지만 높은 수소 제거율 덕에 화염 전파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습니다. 다 발화원이 되는 거죠. 만약에 저 안에 수소 농도가 높다 그러면은 저건 바로 폭발이에요. 농도가 높다, 7, 8% 이상을 올라갔다 그러면 그냥 터지는 거예요. 보고서 축소 오육에 대해 한수원은 최종 보고서는 연구과제 전체를 종합적으로 요약 작성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불붙은 촉매가루 문제는 관련 부서와 장치 제조사에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종 보고서 이후에도 한수원은 물론 제조사도 설계 변경 등의 추가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원전 안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정기적인 성능 시험 결과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에 보고가 됐어야 되고, 그리고 안전기술원이 또 기술적으로 파악을 하고 필요하다면 현장 조사, 이 정도는 아마 이제 전수 조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중에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요. 한편 국민권익위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원안위는
공익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입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발견된 실험은 연구용이었을 뿐이다. 또 실험 조건도 한계가 있어서 원전의 안전과는 연관이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한수원은 해명과는 달리 실험을 통해 원전의 안전성이 입증됐다면서 동영상까지 만들어 홍보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희 기자입니다. 한수원은 최종 보고서 발간 뒤 동영상 3편을 만들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 홍보 자료로 쓰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동영상을 KBS 취재진이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독일 실험에선 사고 시 물이 뿌려지는 환경에서 불붙은 촉매 가루가 날렸는데 같은 환경에서 수소 폭발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합니다. 살수 작용 또한 혼합을 촉진하므로 수소 폭발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최종 보고서에서 일부라도 언급했던 수소 제거 장치의 낮은 제거율 문제도 영상에선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80% 이상의 높은 수소 제거 효율을 보여주었고 독일 실험은 연구 개발용이어서 실제 안전성 입증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던 한수원. 정작 동영상에선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파가 수소 폭발을 예방하는 매우 효과적인 도구이며 안전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KBS의 질의에 대해 한수원은 실험이 이루어진 독일 시설이 매우 협소한 인공 구조물이라며 의미를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선 최적의 실험 환경을 재현했다며 해명과 다른 설명이 나옵니다. 국내 원전의 특성을 반영한 대형 실험 시설에서 수소 거동에 대한 실증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실제로 해당 독일 실험 시설의 크기는 60세제곱미터로 세계 4위급 규모입니다. 한수원은 또 실험 조건이 실제 운전 조건보다 훨씬 가혹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수소 제어 장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할 중대 사고 시 원전 내 환경은 실험 조건보다 더 가혹하다는 국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중대사고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보통 해외에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매우 심각한 가혹한 환경에 처했다고 가정을 하고 분석도 하고 실험을 해서 한수원은 이 동영상을 전국 12개 홍보관에서 틀고 실무 교육 자료로도 썼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네, 남는 의문은 왜 한수원이 실험에서 드러난 이런 문제들을 숨기거나 축소하려 했냐는 겁니다. 한수원 측은 일부러 감추려는 의도가 없었다 이런 입장이지만 KBS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이런 해명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보도는 내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양대병원과 보라매병원 집단 감염에 이어 서울대병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병원 내 감염은 의료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대학로의 서울대병원. 이 병원의 간호사 한 명이 어제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120여 명이 긴급히 검사받았는데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긴급 소독에 이어 확진자 동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외과병동은 현재 역학조사를 위해 통제된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를 보고 해당 병동을 동일 집단 격리할지 논의 중입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인 서울 보라매병원 3층은 현재 동일 집단 격리 상태입니다. 노숙인 진료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진 2명 등 5명이 확진됐기 때문입니다. 상주 직원하고 의료진 등을 포함해서 50명이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병동 내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는 타 병동으로 전원을 해서 격리 중에 있다는. 집단 감염이 일어난 서울 한양대병원에서는 하루 사이 확진자가 13명 늘어 누적 47명이 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일부 간병인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초 확진자가 환자를 간병하면서 같은 병동 내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에게 전파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대형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코로나19 치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의료진 감염되면 2주 동안 아웃실에 해야 되잖아요. 그럼 진료에 차질이 생기고 병동에서 코로나가 아닌 다른 환자가 감염되면 그중에 중증 환자, 사망자 생기고 이게 도미노 현상이 계속 생기는 거기 때문에. 또 서울 강동구의 한방병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해
19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달 27일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병원 환자와 직원, 간병인 등 275명을 검사한 결과 257명은 음성이 나왔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에 대한 효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검증 자문단이 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도 접종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최종적인 접종 범위는 추가 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18세 이상 전 연령층 대상으로 공식 승인했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임상시험 참여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7% 정도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외부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국내 검증자문단은 조건부 허가를 권고했습니다. 다수 의견으로 연령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백신 투여 후 고령층의 면역 반응이 다른 성인과 유사한 점, 중대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고령자에 대한 투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소수 의견도 나왔습니다. 고령자에 대한 자료가 부족해 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항체가도 65세 미만의 성인에 비해 낮다는 점 등을 들어 임상 결과를 더 확인하고 허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안전성과 관련해선 허용할 만한 수준이라면서도 임상시험에서 나타난 신경계 관련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투여량은 표준 용량으로 2차례, 투여 간격은 4에서 12주가 적절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번에 논의된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한 해석과 그다음에 논리 이런 부분들을 보다 입체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해서 최종 결론을 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화이자 등 mRNA 백신을 접종하는 중앙예방접종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예정부지인 미 공병단터에 자리 잡았습니다. 화이자 백신 약 6만 명분이 이달 중순 이후 들어올 예정인데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이 이곳에서 첫 접종을 받게 됩니다. 예진 의사 인력과 접종하는 간호사 인력으로 하고 있는데요. 4팀씩 운영을 했을 때 초기 목표는 600명으로 잡고 거기서 감소시키거나 아니면 증가시키거나 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한 품질 자료를 심사하고 오는 4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자문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305명, 이 중 국내 발생은 285명입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가 2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11월 말 이후 처음인데 이는 일요일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커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수도권에선 사우나와 고시텔 등을 고리로 한 새로운 집단 감염이 확인됐고 대학병원과 요양원 관련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 교회와 IM 선교회 산하 미인가 교육시설 관련해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와서 총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해외 변이 바이러스는 7건이 추가로 확인됐는데 영국발이 4건, 남아공 1건, 브라질 2건이었습니다. 정부는 고심 끝에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을 설 연휴까지 연장했는데요. 다만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보고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든다면 설 연휴 전이라도 방역 조치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한 주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전주에 비해 40명가량 늘어난 424명을 기록했습니다.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에게 전파하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에 달할 만큼 다시 높아졌습니다. 지역별로는 대전 IM 선교회와 광주 안디옥 교회 관련 감염 확산으로 충청 호남권 확진자가 크게 늘었고 전체적인 감염 경로도 집단 발생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가족 간 감염도 많아 설 연휴를 계기로 유행 규모가 다시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집단 발생이 건수와 환자 수가 증가하였고 숨은 감염원이 누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설 연휴 등으로 사람 간 접촉 및 지역 이동 등으로 재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면 설 연휴 전에라도 방역 기준을 추가로 완화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9시 영업 제한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유지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불만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인 방역 조치 완화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정부를 믿고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방역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은 유흥업소 같은 집합금지나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입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운영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또 감염병 전문가 등과 함께 거리두기 체계를 어떻게 개편해야 하는지 공개 토론회를 내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한 한국은행의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3단계 수준의 거리두기가 한 달간 이어질 경우 임금과 소득 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세한 내용을 서영민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지난해 3, 4월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강력한 봉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우리 기준으론 거리두기 3단계 수준입니다. 우리가 이 3단계 수준으로 갔을 경우에 취업자들이 받을 타격을 한국은행이 따져봤는데 한 달만 지속해도 취업자 수는 59%, 임금은 31.5% 준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한 달의 충격이 연간 경제에 미쳤을 영향을 계산해봤더니 우리 취업자 수의 약 5% 수준인 130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큰 충격인 것은 물론 공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일하지 못했거나 임금이 깎였을 사람들은 현재 코로나19 취약계층으로 불리는 이들에게 집중됩니다. 업종은 음식 숙박과 도소매, 스포츠 여가와 건설업, 그리고 직구는 서비스 판매 종사자, 기계조립, 단순 노무직의 순으로 충격이 큰 걸로 나왔습니다. 아직 우리가 3단계 수준의 거리두기까지 가지 않았다는 게 위안이라면 위안거리인데 그렇다면 지난해 실제 시행된 거리두기는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 미쳤을까요? 임금 손실도 손실이지만 불평등이 심해졌습니다. 임금 중간값의 60% 이하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빈곤지수 살펴보면 6.4% 악화된 걸로 나옵니다. 170만 명 정도의 취업자가 일을 하면서도 빈곤선 아래로 추락한다는 뜻입니다. 다행히 실제 충격은 이보다는 덜했는데 바로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출이 충격을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평균 임금 손실률은 한은 추산치의 대략 40% 정도입니다. 정부 재정 지출로 충격의 절반가량은 줄지 않았겠느냐는 게 연구진 평가입니다. 효과적인 정부 지출이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을 줄였다. 그리고 방역이 최선의 경제 정책이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독일의 한 양로원에서는 변이 바이러스로 15명이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는 얼마나 위험한 걸까요? 또 백신은 변이 바이러스에도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코로나 과학팀이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승목 기자입니다. 수많은 돌기를 가진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스파이크 단백질로 불리는 이 돌기들이 사람의 세포에 빠르게 침투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처음 감염 사례가 보고된 이후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변이해 모두 29군데가 변화했는데 바이러스 성질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부턴 세포와 더 잘 결합하도록 스파이크 단백질 부분이 집중적으로 변이됐습니다. 이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브라질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 역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침투력이 강화된 변이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점점 더 감염력이 높은 형태로 진화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스파이크 단백질에 집중적으로 돌연 변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얘가 스파이크 단백질에 특히 세포 침투하는 부위에 돌연 변이가 일어나서 얘가 전파력을 증가시켰다는 것이죠.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석 달 만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만큼 각국의 방역 당국은 변이 바이러스의 실제 감염력이 최대 70% 더 강해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So anyone who's tested positive, there is evidence that there's an increased risk for those who have the new variant compared to the old virus. 우리나라로의 변이 바이러스 유입도 위협입니다. 이미 지난해 12월 28일 영국발 입국자 가운데 첫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는데 지난 일주일 사이 해외 유입 사례가 7명 더 늘어 한 달 만에 34명으로 늘었습니다.
국내에 감염된 그 변이 바이러스 확인된 확진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사회 전파 위험도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코로나19 감염의 대부분은 변이 바이러스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폭발적인 새 유행보다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의 완성이 앞설지 숨가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접종이 진행 중인 백신들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얼마나 대응할 수 있을까요? 백신에 따라서 효과는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지 이어서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신 1차 접종률이 30%에 달하는 이스라엘은 하루 신규 확진자 4천여 명 중 절반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다음 달이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가장 많은 감염원이 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The projection that is made with regard to the UK is that probably by the end of March, the beginning of April, it actually will become more dominant in this country.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완치자도 재감염될 만큼 전파력이 더욱 강하다고 알려진 상태. 그렇다면 현재 접종 중인 백신들의 효과는 어떨까?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백신들은 영국발 바이러스에 대해선 동일한 예방 효과를 보였지만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는 노바백스 49%, 얀센 57% 등 예방 효과가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대부분이 변이 바이러스 출현 이전 원형에 가까운 코로나19 바이러스 정보를 바탕으로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제조사들은 기존 백신을 개량해 추가 접종하는 부스터샷 방식으로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관건은 그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높은 수준의 집단 면역을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는 이유입니다. 가급적이면은 지금 계획보다도 더 당길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변이된 바이러스도 기존 백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되더라도 피해가 훨씬 덜할 거예요. 전문가들은 또 정부가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 유입 차단에 적극 나서는 한편 백신 도입을 최대한 서두르는 것만이 변이 바이러스가 증식할 수 있는 공간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감사원의 감사를 앞두고 삭제됐던 북한 원전 추진 방안이라는 문건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 문건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불필요한 논란을 멈추기 위해 문서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부가 공개한 문건은 모두 6페이지로 구성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지난 2019년 12월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북한 원전 관련 17개 문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2018년 4월 27일 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작성됐습니다. 내부 검토 자료,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며 문서는 시작됩니다. 먼저 미국, 일본 등과 공동으로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한 의사결정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산업부가 검토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은 크게 3가지. 첫 번째 안은 과거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캐도가 경수로를 지으려던 한경남도 금호지구에 한국형 차세대 원전 2기를 건설하는 방안. 이 안에는 탈원전 정책으로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용 원자로를 활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안은 비무장지대, DMZ 내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 세 번째 안은 공사가 아예 중단됐던 신한울 3, 4호기 공사를 재개해 남한에 완공한 뒤 송전망을 통해 북한에 전력을 보내자는 안입니다. 문서에서는 각각의 방안에 대해 장단점도 상세히 분석했고 3가지 안 가운데 이란이 설득력이 있다는 검토 의견도 내놨습니다. 산업부는 문서를 공개하며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적 없고 북한 원전 건설을 극비리 추진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검토한 보고서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동 자료는 내부 검토 자료로서 종결되었습니다. 산업부는 불필요한 논란 종식을 위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번 문건 전문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네, 이렇게 산업부의 문건은 공개가 됐습니다만 이 사안에는 여러 논점이 섞여 있죠. 그중에 하나가
과연 북한의 비공개로 원전을 건설하자고 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겁니다. 이효용 기자가 이 북핵 협상의 역사와 전문가들의 견해를 통해서 따져봤습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USB로 북측에 건넨 자료에 원전 건설 내용이 담긴 것 아니냐, 논란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대해 통일부 장관은 자료 어디에도 원전이라는 단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총괄 부서로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내용 중에서 원전의 원자도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원전 건설은 가능할까? 북한의 원전 등 에너지를 지원한다는 구상은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30여 년 비핵화 협상에서 꾸준히 논의돼 온 사안입니다. 고질적인 전력난인 북한의 매력적인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로 캐도를 설립해 북한의 경수로를 탑재한 핵발전소 건설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2차 북핵 위기로 공사는 중단됩니다. 대북 제재와 국제 규범을 볼 때 핵 보유국이라 주장하는 북한에 원전을 지으려면 전제는 비핵화 조치의 완료입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NPT에 복귀한 뒤 IAEA 사찰도 받아야 합니다. 전략물자 반입을 금지하는 유엔 제재 해제는 물론이고 한국형 경수로에 미국의 원천 기술이 포함된 만큼 북미 원자력 협정 같은 미국의 동의도 필수적입니다.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이 있듯이 북한과 미국 간에도 그 농축과 재처리에 대해서 제한 조건을 두는 북미 원자력 협력 협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남북 간 합의만으로 또는 비공개로 추진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이 북한 원전 논란의 중심에는 1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넨 USB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 안에 원전 지원 계획이 담겨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구시대의 유물 정치라면서 직접 반박했습니다. 김비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현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고 단정하며 충격적 이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정황과 의심을 근거로 들었는데 그중 하나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문 대통령이 건넨 USB입니다. 정권 차원의 보답으로 북한 원전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USB는 도보다리가 아닌 판문점 평화의 집 1층에서 전달됐다고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도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고 당시 참모들은 주장합니다. 실제 정상회담 직후 당시 김의겸 대변인은 USB를 대통령이 직접 전달했다. 대선 공약이던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업데이트한 내용이라고 공개했고 이에 대한 보도들도 잇따랐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인 2015년 발표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연장선상이라는 겁니다. 남과 북이 경제협력을 잘해서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자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 이후 화력이나 수력 발전 같은 에너지 협력이 언급돼 있을 뿐 원전 내용은 없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이적 행위라는 주장을 이어갔고 문 대통령은 직접 이를 반박했습니다.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고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청와대도 USB 내용 공개를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놓고 당 안에서 찬반이 엇갈렸던 국민의힘이 결국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기류를 반영한 걸로 보이는데요. 신공항 특별법 처리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하에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이 동남권 신공항 논란이 이걸로 매듭지어질지는 지켜볼 대목입니다. 보도에 정아영 기자입니다. 가덕도 공항 하나로 부산 경제 확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던 김종인 위원장. 뉴 부산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공약 보따리를 들고 부산을 찾았는데 핵심은 가덕 신공항이었습니다. 적극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여야 합의하에 처리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부산을 세계적인 물류 교통과 미래 금융도시로 만들겠다며 해운대 고속도로와 한일 해저터널, 부산 금융도시 특별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도 흔들리는 표심을 붙잡을 카드라며 반색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기감에 울며 겨자 먹기로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해저터널에 대해선 일본의 대륙 진출 야심에 이용될 수 있다. 친일 DNA가 살아난 거라며 예민함도 보였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의 면담 일정을 추가로 공개하며 표심에 거듭 호소했습니다. 가장 오래전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주장하신 분이에요. 가덕 신공항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국민의힘의 지지 선언으로 가덕 신공항 특별법 처리는 일단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다음 주부터 여야가 각각 제출한 법안들이 병합 심사될 예정인데 둘 다 예비 타당성 면제, 교통 인프라 건설 우선 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혀온 주호영 원내대표는 부산 회의에 불참했고 관련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대구 경북 의원들의 불만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미국의 게임기 유통업체 게임스톱의 주가가 폭등하면서 뉴욕 증시를 뒤흔들었죠. 공매도 전략을 일삼은 거대 금융자본을 상대로 한 개미들의 승리라고까지 표현하는데요. 뉴욕을 연결해서 게임스톱 사태의 배경과 파장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한보경 특파원, 개인 투자자들의 집중 매입으로 지난 한 달 동안 게임스톱 주가가 17배 가까이 올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네, 사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건입니다. 이걸 물리적으로 가능하게 만든 건 우선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수수료 없이 개인들이 주식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로빈후드 같은 온라인 플랫폼과 개인들의 목소리가 응집되는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이번에도 회원수가 400만 명에 이르는 한 주식정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매도로 게임스톱을 흔드는 헤지펀드에 맞서자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니까 개인 투자자 즉 개미들이 집결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기술과 온라인 문화가 결합을 해서 개인들의 수만 건의 거래가 대형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걸 금융시장 민주화의 정점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대 금융자본, 월가에 대한 개인들의 분노가 표출됐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그 중심에 젊은 세대가 있다면서요. 네, 20대, 30대가 특히 집결을 했습니다. 지난 2008년 월가에서 촉발된 금융위기를 보고 자란 세대죠. 2011년 가을에 월가 점령 시위 기억하실 겁니다. 금융위기 이후 심해진 빈부격차와 반성하지 않는 대형 금융사들을 비판한 운동이었는데요. 이번 게임스톱 사태는 이 운동이 온라인에서 부활한 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빈부격차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 와중에 개인 부자들과 대형 금융사들의 자산은 주식시장 화랑에 힘입어서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제 뉴욕에서는요, 다시 월가를 점령하라 이런 시위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앞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클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네, 현재 게임스톱 주가가 기업 가치에 비해서 과도하게 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빠지게 된다면 결국 개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십조 원의 손실을 본 헤지펀드들이 이 손실을 메꾸려고 갖고 있는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게 되면 시장엔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게임스톱 건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들의 주식 거래를 제한한 온라인 증권사 로빈후드에 대해서 집단 소송이 제기됐고요. 미국에는 이 로빈후드와 공매도로 기업 흔들기 일삼는 헤지펀드들 청문회에 세워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단지 입구에서부터는 걸어가라. 화물용 엘리베이터만 타라. 헬멧은 벗고 배달하라. 음식 배달이 일상이 된 요즘 시대 배달 노동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요구한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요. 배달 노동자들이 급기야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달 노동자 김모 씨가 탄 오토바이가 아파트 단지로 진입합니다. 그런데 보안요원이 입구에서 내리라며 제지합니다. 저기 선생님 지하로 못 내려가나요? 네. 지상은 물론 지하 주차장도 이용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한음 수 없이 김 씨는 남은 목적지까지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수료를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하나라도 더 뛰기 위해서 시간을 좀 단축하고 싶은데 제재하는 거를 보면은 좀 내가 범죄자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인근 아파트 단지들도 마찬가지. 유명 아파트 단지들이 모여있는 서울 강남의 한 거리입니다. 모든 단지들이 지하 주차장 이용까지 금지하면서 이렇게 인도 옆으로는 오토바이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도로에 세워도 불법이죠. 엄도에 세워도 불법이에요. 근데 음식을 갖고 오래. 이거 그러면 이 근처 유일 주차장에다 주차하고 가야 될까요? 보안요원들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결정이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주민자치 관계표들이 이거를 이제 그 오토바이를 진입을 막자 사고 나고 막 이러면. 이처럼 오토바이 출입이 금지된 아파트 단지는 서울에서 현재 확인된 곳만 62곳이나 됩니다. 여기에 화물 엘리베이터만 타게 하거나 헬멧이나 우의를 벗도록 요구하는 곳도 10곳이 넘습니다. 시선이 수치심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배달하는 사람은 지저분하고 두렵고 무서운 대상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빨리 좀 바꿔줬으면. 배달 노동자들은 이 같은 일부 아파트 단지의 지침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네, 오늘 새벽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발생해 아웅산 수치 고문이 구금됐습니다.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이자 지난해 총선에서 승리해 재집권을 눈앞에 둔 이 아웅산 수치 고문의 구금 소식에 국제사회는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방콕 김원장 특파원입니다. 시내 곳곳에 검문소가 세워졌습니다. 주요 시설물에는 군병력이 투입됐고 인터넷과 휴대전화가 불통됐습니다. 현지 우리 대사관은 교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SNS상에서는 방송국 쪽은 이미 군 차량들이 진입해서 장악했다는 사진들이 나오고 있고요. 미얀마 군부는 지난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며 군 최고사령관에게 권력을 이양한다고 밝혔습니다. 1년간 비상사태도 선포했습니다. 윈민 대통령과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정부 여당 인사 26명은 시내 모처에 구금됐습니다.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끄는 여당인 민주주의 민족동맹은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군부 야당에 맞서 전체 의석의 83%를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오랜 민주화 투쟁 끝에 아웅산 수치 고문은 지난 2015년 총선에 승리하면서 미얀마의 첫 문민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열린 총선에서 다시 승리하면서 재집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부는 일부 시민들과 함께 선거 결과를 부정했고 결국 오늘 쿠데타를 감행했습니다. 지난 90년 이후 15년이나 군부의 가택연금에 시달린 수치 고문에게 이번이 네 번째 강제 구금입니다. 국제사회는 즉각 우려를 표했습니다. Opposing any efforts to alter the election outcome and urging the military and all parties to adhere to democratic norms. We've done that with Canada,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countries. 외신은 구금된 아웅산 수치 고문이 국민들에게 쿠데타를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지만 아직 정확한 신병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김원자입니다. 네, 일본에서 2년 전 위안부 소녀상 전시가 우익들의 협박 때문에 중단된 적이 있었죠. 이후에도 소녀상 전시를 주최한 지자체장을 사퇴시키겠다면서 주민 소환 운동이 벌어졌는데요. 이 서명의 80% 이상이 가짜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됐던 일본의 최대 예술제. 전시장을 폭파하겠다는 우익들의 협박이 쇄도하면서 전시가 2달 넘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소녀상을 옹호한 아이치현 지사를 사퇴시키겠다며 주민 소환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위안부는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던 나고야 시장 등도 서명을 독려했습니다. 서명 참여자는 43만여 명. 해임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에 필요한 정원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이치현 성관이가 지난해 말부터 한 달간 서명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대규모 부정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10월 26일 주소를 적은 글씨체가 모두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서명을 위조한 겁니다. 위조가 확인된 것만 36만여 명. 전체 서명자 가운데
무려 83%가 무효 처리됐습니다. これは日本の民主主義の根幹を揺るがす有識事態だと。これは日本の民主主義に対する重大な挑戦だと。 아이치 선관위는 서명 위조 관련자들을 조만간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일본의 주민 소환 서명은 선거의 투표 행위와 똑같이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를 위조할 경우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오늘 오전 당진 영덕 고속도로 진출로에서 승합차가 전복돼 7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들이 타고 있었는데 대부분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 피해가 컸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2차로를 달리던 승합차가 나들목 진출로 직전 갑자기 속도를 냅니다. 차선을 급하게 바꿔 앞선 승용차를 추월해서 진출로를 나가더니 결국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도로 경계턱을 넘더니 2-3m가량 솟구쳤다 뒤집힙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8시 반쯤. 사고 차량은 고속도로를 빠져나가기 위해 급선회를 하는 도중 이곳 기둥을 들이받고 5m 떨어진 곳에서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 12명 가운데 40-50대 중국인 동포 6명과 한국인 1명 등 7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또 운전자 46살 김모 씨와 다른 중국인 동포 4명이 다쳤습니다. 남원으로 거기 건설 일을 하러 가셨다가 거기 우천으로 취소되는 바람에 이제 다시 여기 세종 숙소로 오는 중에 그 남세종 아저씨 그 램프관에서 이제 발생한 사고로. 특히 뒷좌석 탑승자 대부분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 인명 피해가 컸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전담 수사반을 꾸려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운전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오늘 새벽 2시쯤 경남 남해에 있는 한 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환자와 의료진 100여 명이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가 없었는데요. 한밤중 연기가 가득 찬 병원에서 100여 명이 어떻게 안전하게 대피했을까요?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이 났을 때 병원에는 환자 88명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66명이 70살 넘는 고령 환자였습니다. 불이 시작된 지하 1층 비품 보관실에는 스프링클러도 없었습니다. 3년 전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에서 처음 불이 났을 때와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세종병원 참사 때는 45명이 숨지고 147명이 다쳤습니다. 그러나 남해병원은 달랐습니다. 환자 88명, 의료진 17명 등 105명 모두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부상자 13명은 연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이번 화재 때는 무엇이 어떻게 달랐을까요? 처음 신고가 들어온 시각은 새벽 1시 53분 33초. 소방구조대는 10분 만에 현장에 왔습니다. 처음 신고를 한 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화재를 감지하는 즉시 119에 자동 신고되는 속보 설비가 초기 대응에서 한몫을 했습니다. 도움이 된 거죠. 만약에 지하 1층 다 탈 때까지 몰랐을 수도 있었겠죠.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울려주니까. 평소 실시해온 모의 훈련도 대피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일부 입원 환자들은 간호사들이 안내하는 대로 옥상과 사다리를 통해 탈출했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대부분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 대피했는데 신관 통로에 설치된 철제 방화문이 열기와 연기를 막아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구간에 있는 환자들을 신관 쪽으로 다 대피시켜가지고 철문이 있습니다. 그 철문을 내려가지고 연기를 차단하고 그 다음에 신관에서 엘리베이터에서 한 분 한 분 응급실로. 이번 남해병원 화재는 자동 신고 시스템과 방화문 그리고 의료진의 침착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